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5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예외주의를 찬양한 후 어두운 정치 연설로 넘어가 미국 250을 안내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런 제목으로 스티븐 슬론, 스티브 피플스, 미셸 L. 프라이스 3명의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급증하는 수사로 연설을 시작한 후 미국에서 가장 추악한 장 중 하나를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의 사악한 위협에 대한 경고와 함께 어두운 정치 연설로 전환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미국의 자유에 치명적인 위협입니다라고 그는 러시모아 산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진주만, 심지어 9.11 테러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언어는 1950년대 공산주의자들이 워싱턴에서 헐리우드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 박해를 받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절의 붉은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읽으면 이게 물음표가 오는데 이 AP통신이 공산주의자들인가 의심하게 되네요. 더위로 인해 필라델피아는 금요일 독립기념 퍼레이드를 취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는 이른 오후에 문을 닫았다가 오후 5시에 재개장했습니다. 더위를 식힐 곳 찾기. 단결의 휴일에는 분열의 저류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민주당 소속인 맘다니는 트럼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설의 일부는 대통령의 분열적인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맘다니는 트럼프의 공통된 비판을 언급하며 대대로 세계가 우리 해안으로 보냈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상들은 어떤 권위주의 정권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만 오직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손을 뻗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미국식 영어에서는 많은 외국 이민들이 들어왔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네요. 백악관과 연계된 단체인 프리덤 250은 10년 전 의회가 설립한 초당파 단체인 아메리카 250과 경쟁하게 되었다라고 또 부추기고 있네요. 프리덤 250은 백악관 중심으로 단체가 형성된 거고 아메리카 250은 초당파 단체라고 해서 행정부와 국회가 경쟁하는 거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기사를 썼네요.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주적임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시민들에 대한 취재 내용으로 우리를 멋지게 만드는 것을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분명히 정치가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통제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답니다. 미국은 훌륭한 곳이지만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라고 느끼세요.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 모두 미국을 사랑합니다. 이 러시모아 산에 그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이 조각이 돼 있죠. 그 산에 날씨가 더우니까 그 산에서 기념식을 헌거로 나와 있습니다. 250세의 미국, 국가의 정체성은 국가의 운명. 마운트 러시모아에서 트럼프 불꽃놀이 및 미국 비행 250편 개최 보기. 이 행사는 행정부와 협력하여 기념일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인 프리덤 250이 주최했습니다. 축하 행사에는 불꽃놀이, 군악대, 비행기, 군 복무,
헌사 등이 되었습니다. 공연을 위해 조지 워싱턴으로 분장한 브라이언 힐튼은 말로는 감정의 수준, 심오한 감정의 깊이, 그리고 애국심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250주년이 감격스럽다는 얘기죠. 트럼프 1.0 때 그 러시모아 산의 이 동상들을 보면서 나도 여기 얼굴을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을 비아냥거리 듯한 사진을 게재했네요. AP도. 중국은 소수 민족에게 포괄적인 새로운 통합법으로 통합하거나 결과에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시먼 메카지 CNN 7월 1일자입니다. 수년 동안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티베트인과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 민족이 중국 국적과 집권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에 뿌리를 둔 정체성을 채택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움직임은 교실, 동네, 가정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새로운 법으로 성문화되어 중국이 자국의 규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국경 밖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족 단결 및 진보 촉진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학교와 정부기관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해야 하며, 교실에서는 커리큘럼이 중국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모든 학부모는 어린이들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 밖에서 민족 통합을 해치고 또는 민족 분열을 초래하는 조직과 개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은 말합니다. 이 법은 비평가들이 전 세계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활동, 연구 및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종교적 관행, 언어를 억압할 수 있다는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4월 서한에서 이 법이 티베트인, 위구르인, 몽골인을 포함한 민족 공동체의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자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법이 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국적 억압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미 나왔지만은 법의로 이렇게 강제화되기 전에 조선족 자치주 연변에도 중국 간판으로 갈아치우라, 그리고 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지 말라, 중국어만 가르쳐라 하고 강제적으로 중국에 동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도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이제는 중국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오싹한 효과. 일부 관찰자들에게는 이 법이 민족 자치보다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기엔 수년간의 중국 정책 진화의 마지막 단계로 보입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동화를 향한 공격적인 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으로 인해 베이징은 더 이상 민족 통합을 일반적인 정치 슬로건이나 지역 선전 작업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멜버른 라트로브 대학교의 제임스 레이볼드 교수는 중국의 민족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학교, 가정, 미디어, 박물관, 간부, 예산, 기술 플랫폼 및 보안기관 전반에 걸쳐 단일 중국 국가 정체성의 생산을 구속력 있는 책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소수 정체성은 정당이 정의한 중국 정체성에 종속될 때만 허용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종교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서 소수민족 언어 사용을 철회했습니다. 인권운동가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해외 경찰서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중국인을 감시, 괴롭힘, 경우에 따라 송환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에 트럼프의 연설과
지금 중국의 민족 단결 및 진보 촉진법에 대한 대립 갈등 구조를 한번 논리적으로 필요 조건이라는 논리로 작성해 봤습니다. 세계 정치는 반드시 미국 예외주의가 행사되어야 한다. 미국 예외주의가 행사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산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이 비리는 트럼프는 공산주의는 사악한 위협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유로 얘기하겠죠. 여러 얘기도 있겠지만 뭐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 언어 탄압이라든지 교육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겠죠. 또한 세계 정치를 위하여는 반드시 중국 공산주의가 유지돼야 된다. 중국 공산주의가 유지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민족 단결 및 진보 촉진법이 실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도 CD죠. CD 프라임. 미국도 다민족이면서 영어로 통용되지 않느냐. 우리도 예외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성립은 다민족 임원에 의해 만들어진 반면 현 중국은 CCP가 물리적인 힘으로 수민족을 병탄한 것이기에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민족주의를 내세웠는데 1차 대전까지만 유효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퇴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그 윌슨 대통령, 그 미국의 1차 대전쯤인가요? 그 전인가? 그때 이제 그 헤이그 밀사 우리도 갔었고 뭐 그랬을 때도 이제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때 민족이라는 의미가 생겼는데 원래 국가라는 것이 단일 민족의 국가라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언어라는 게 어떤 강제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 영국 청교도 애들이 먼저 넘어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미국을 독립을 시켰기 때문에 또 프리메이슨들이 넘어갔다고 그러죠. 그렇게 세운 나라기 때문에 영어가 자연스럽게 그 미국의 공용어가 됐겠죠. 근데 중국은 지금 강압적으로 중국어를 강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대립관계겠죠. 그래서 예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코필런트한테 물어봐 가지고 쭉 설명을 제가 들어서 이해를 좀 구했습니다. 요것은 읽는 것은 생략하고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은 개발도상국의 모델로서 중국의 지혜와 해결책을 선전합니다. 켄 모리츠쿠가 AP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는 수요일 연설에서 국내와 세계 무대에서 자신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새로운 길로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지지했습니다. 집권 14년 차인 시진핑은 중국이 부유한 국가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룬 성과를 몇십 년 만에 달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집권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 행사에서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지혜, 해결책, 중국의 힘을 제공하는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 건설을 옹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국제 시스템 지배에 강하게 반발해온 중국은 글로벌 질서를 대체하기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하기 위해 변화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도 세계 재패한다는 얘기하고 다른 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시진핑 정부는 작년에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수입 관세를 축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그의 연설은 강력한 군대의 중요성과
대만을 중국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포함하여 2021년 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 많은 주제를 반영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더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공산당의 군대 지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몇몇 고위 장군들이 군에서 충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부패 숙청으로 해임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소비시장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 중국을 개방시킨 키신저의 생각은 그때 막강했던 소련을 대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개방시켰던 건데, 거의 뭐 30년 만에 우리나라보다 급속도로 더 성장 속도를 빨리 해서 이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세계 제2의 세계 경제대국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지혜와 해결책을 선전한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개도국에게 소비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형편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처럼 소비시장을 내줄 거냐? 그 14억이라는 인구가 경제가 안 좋아서 쓸 돈도 없다고 그러던데, 자본주의인의 노동가치설, 공산주의 회계, 코리아 회계 독립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저의 칼럼을 좀 써봤습니다. 이 독립기념일과 중국의 그것을 보고서 언뜻 이게 근본 문제가 어디 숨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트럼프는 공산주의는 사악한 위협이라고 연설했다. 그럼에도 왜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공산주의가 존재하는가? 없애야 할 대상인가? 없애야 할 대상은 공산주의를 없애기 전에 원가회계부터 없애야 한다고 글로벌 금융자본에게 말하고자 한다. 특히 특히 복식회계의 역사를 추적해 보았었습니다. 복식회계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피렌체인지 베네치아인지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 그 복식회계는 바로 고려 개성상인들이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적을 찾았을 때 저는 매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 장부, 고려 개성상인의 장부 사진도 보았습니다. 어디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탈리아 쪽인지 어딘지. 개성상인이 원가회계를 했을 리가 없죠. 현재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스르폿 회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가회계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원가회계는 바로 마르크스시즘의 노동가치설을 차용한 것이다. 즉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초창기에 불명 노동착취가 없지 않았다. 계급투쟁설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미국의 포드가 미국의 컨베이어 시스템 생산을 개발하면서 단순 조립 노동에도 고임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파는데 이 가치가 또 싸게 팔긴 하지만은 얼마에 팔으면 좋을지 생각을 해봐라. 누구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죠. 여기서 어떤 천재가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 더하기 비용, 그때는 비용이 간접비라는 것이 뭐 전기료 정도 들어가는 거, 크게 자동화가 많이 안 돼서기 때문에 노무비가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 노동가치설을 차용해서 이 원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제조 원가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원가 회계, 제조 원가 회계의 역사는 한 200년? 200년 정도 미국 역사보다 독립기념일보다는 조금 더 짧겠죠. 당시에는 천재적이었다. 그것은 소품종 대량시대에 맞았다. 이것은 매출원가 산식으로 귀착됩니다.
제가 스루풋 회계 분석하면서 매출원가 산식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죠. 자본주의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노동가치설이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말대로 공산주의가 사악한 것이라면 회계도 사악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유대인은 유럽에서 금융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 유대인 천재 양자 물리학자가 스루풋 회계를 착안했다. 나는 고려 개성상인의 복식회계가 스루풋 회계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스루풋을 굳이 번역하자면 의역으로 고려 회계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즉 코리아 회계죠. 왜 대한민국이 서양에서 코리아로 불려졌겠습니까? 고려가 그만큼 고려시대 때 고욕상으로도 서양에 알려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신라도 이어서 신라의 무덤에서 나온 로마 복원까지 나오고 하니까 신라 때도 교육이 있었는데 그 본격적으로 유럽이 고려를 알게 된 것은 뭔가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교육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고려 상인의 복식회계가 이탈리아 그때 피렌체나 베네치아 상당히 상업도시로 발전됐던 데죠. 그렇게 저는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는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공산주의 회계를 폐지하려면 금융자본주의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노동가치설이 들어간 제조원가를 폐지하려면 결국 금융의 힘밖에는 길이 없다는 판단을 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자본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재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려 개성상인의 회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스루풋 회계가 자본주의 회계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원하는 공산주의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2015년에 세레턴 워코일에서 와가지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ESG를 얘기하면서 포용적 자본주의를 얘기했었는데 이 글로벌 금융그룹이 스루풋 회계를 복식회계의 발원지인 코리아를 테스트베드로 실시해 보자고 제안해 보면 어떨까요? 그 대가로 코리아에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말이다. 노무비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그렇다고 인권이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이런 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비용 처리만 하지 말고 인적 자산 관리로 그 조직의 자산으로서 인적 자산이라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이 로스차일드 여사가 한 말만 해주면은 한국 보고 스루풋 회계 한번 테스트 베드로 해보세요. 그리고 그 규모가 딱 좋으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면은, 미국도 따라 하시고 전 세계로 이거로 전파합시다. 이런 날을 제가 희망합니다. 중로 폭격기 공동비행 일본 주변서 작년 말 이후 방위성. 지통신 사회부 6월 28일 16시 10분 거를 가져왔습니다. 방위성은 27일 밤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가 이날 동주국해에서 일본 주변 상공을 두 차례에 걸쳐 공동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또 통합 막료 간부에 의하면 중국군 폭격기 2대가 오전 동중국해로부터 날아와 일본의 상공에서 러시아군 폭격기 2대와 합류, 양군 전투기와 초계기 5대도 가세해 동중국해 상공까지 비행했다 등, 또 오후에는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를 지나 시코쿠 앞바다 태평양 상공까지 비행했다. 그래서 일본은 모두 항공자유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서 스크램블을 형성하면서 경계에 임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 1. 중대사 불러 러시아군 훈련보도 우려. 지통신 국제부 7월 4일. 베를린 시사, 중국이 러시아 군부대를 훈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독일 외무부가 2일 주독 중국 대사를 불러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잡지 슈피켈이 3일 보도했다. 이 잡지에 의하면 독측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시키는 것은 독일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호출은 비공식적 긴급협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일본해는 바로 우리의 동해인데 한국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음에도 전투기도 안 띄운 것으로 보이고 그런 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일이 같이 발진해 가지고 공동으로 스크럼블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것들이냐. 이게 지금 자꾸 지금 이 걱정이 됩니다. 이 좌파 정권 밑 아래에서 한국, 유럽 날씨 뒤바꾼 이곳 북시베리아에 무슨 일이? KBS 뉴스 7월 4일 6월 말에 이렇게 시원했던 적이 있었나? 서울 5년 만에 열대 없는 6월 전국 기온은 역대 7위 북극권도 30도 안팎까지 치솟아 블로킹 예년의 2배. 한국 유럽 날씨 뒤바꾼 이곳 요게 그 시베리아 쪽에 이게 추 추위 추위가 발달해 가지고 이 한반도까지 조금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고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고 유럽은 아프리카 열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게 이 뭐 이런 바람을 타고서 그 밀려 가지고 이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더워지면서도 그 찬 공기가 밀려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시원한 6월이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한국 사업장에 7,125억 달러 투자, 청주 낸드 확장, 용인 반도체, 안톤 실로프, 톰스 하드웨어 7월 3일 SK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청주 캠퍼스에 100조 원 64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현장에서 3D 낸드 및 HBM 패키징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회사는 막대한 생산 능력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타깝게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생산 능력이 가동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한국 사업부에 7,125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회사의 계획과는 거리가 멉니다. 청주 캠퍼스의 대규모 100조 원 640억 달러 투자는 SK 하이닉스가 한국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1조 1천억 원 7,1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의 일환일 뿐입니다. 640억 달러 청주의 낸드 및 패키징 지원 요청, HBM 백엔드 가공을 위한 첨단 패키징 역량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주장합니다. 3,890억 달러 D램 생산량 증대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투자, 사우스 웨스턴 반도체 클러스터에 2,590억 달러 투자. 그 사우스니까는 남서니까 호남지방 얘기하는 것 같네요. 용인과 달리 남서부 반도체 클러스터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프로젝트이며 SK 하이닉스는 한국 남서부의 특정 부지조차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토지 가용성, 전기, 수도, 교통 및 기타 인프라 요구사항을 평가한 후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긴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로 흘려가지고 외국에서도 보도를 하게 만드는 작전 아니겠느냐. 이재명이한테 바로 거절은 못하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SK 하이닉스 295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 및 나스닥 ADR 상장 승인, 베일리 펜버튼 심플 월스트리트 2026년 7월 3일 SK 하이닉스 코세라고 되어 있네요. A 03마리 660 이 사회가 신주 발행 및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미국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의 새로운 미국 예탁증권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미국 예탁 주식을 포함한 29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공모와 맞물려 있습니다. 계획된 주식 발행과 이중 상장은 투자자들이 섹터 전반의 칩 수요와 자본 수요를 면밀히 주시하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주들에게는 이 조치 패키지가 SK 하이닉스의 자본 구조, 거래 유동성, 글로벌 자본풀에 대한 적석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설명대로 나스닥 ADR 상장이 완료되면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고 향후 펀딩 및 파트너십을 위한 추가 경로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투자자 체크리스트, 빠른 평가, 애널리스트 목표가 목표가 대비 가격, SK 하이닉스는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약 30% 낮은 약 317만 124원의 컨센서스 목표가에 비해 24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플리 월스트리트 밸류에이션, 이 주식은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되며 예상 공정가치보다 약 55.8%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멘텀, SK 하이닉스는 지난 30일 동안 3.6% 상승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주식 공모 및 나스닥 ADR 사장에 따른 294억 달러 규모의 계획은 SK 하이닉스의 자금 유연성과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모 규모가 시장 수요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주당 지표에 미치는 영향, 섹터 평균 20.0에 비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 나누기 2가 23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주요 위험은 잠재적 희석과 이미 주가 변동성으로 표시된 주식의 대규모 자본 조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포함한 실행입니다. 소리 내어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죠. 제가 이런 계통에 잘 모르면은 그래요. 그 눈으로 읽어보다는 소리 내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팔아. 더 많은 유형과 보상을 포함한 전체 그림은 SK 하이닉스 전체 분석을 확인하세요. 또는 SK 하이닉스의 커뮤니티 페이지를 확인하여 다른 투자자들이 이 최신 뉴스가 회사와 내러티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심플리 월 스트리트의 이 기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니까 이거 괜찮은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베끼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어 슬프 분석은 편향되지 않은 방법론으로만 사용하며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을 합니다. 기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요거는 전체적이라고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관점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기와 같이 베껴 인용해야 될 것 같네요. 중국 고층 빌딩 소형기 충돌은 각오의 자폭이었다. 은폐에 필사적인 시진핑, 국가주석 암살에 겁먹고 베이징 방공망의 느슨함의 격분. 소마 마사루 데일리 신조 7월 4일자입니다. 7월이 당국은 충돌한 것이 66세의 남성이라고 발표. 남성은 자살을 기도했다고 보여지고 있다. 현장에서 서쪽으로 67km 떨어진 곳에서는 천안문 광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거주 집무하는 당의 중추, 중남의 지구가 있고 여기에 인민대회당 등 중요 경비구역도 집중되어 있다. 당연히 빌딩이 있는 지역을 포함해 시내 중심부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잘못 거리면 대형 참사를 빚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베이징의 방공 경계망의 느낌을 부각시킨 형태다. 실추를 감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 일주일 가까이 지난 후에 발표. 북경발의 외신 등을 종합하면 소형기는 중국 선워드 테크놀로지 제의 소노드 SA-60L 오로라 라이트 스포츠기로 길이 6.9m, 날개폭 8.6m, 순항 속도는 시속 170km, 이륙 활적 거리는 불과 180m
세단과 미니버스의 중간 정도 크기로 비포장 도로나 초원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사망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발표, 그것에 의하면 조정하고 있던 것은 류라고 하는 성의 66세 남성, 프리랜서로 이혼 경력이 있다고 혼자 산다. 자택을 수색했는데 일기가 발견되어 이미 불안에 시달려 불면증을 앓고 이제 죽고 싶다 등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것을 강조한 것으로 반대로 사실은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것 아닌가, 당국은 그것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추측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베이징 대턴, 크게 턴 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말해주는 건 베이징에 항공망이 있을 수 없는 느슨함이다. 민간 항공기는 베이징 중심부를 피하기 위해 장거리 우회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중국의 민간 항공업계에서 잘 알려진 영어의 베이징 대턴 선해가 있다. 시내에 있는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이나 다신공항에서 이륙하는 민간 항공편은 베이징 상공의 공력을 의도적으로 피해 공중에서 거의 90도 선회해야 한다. 불공광장 사건과 유사, 비행기의 빌딩 충돌이라고 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은 2001년 9월 11일의 9.11 테러 사건이지만, 대형 여객기 보잉 767기 2대가 NYA 월드 트레이더 센터 트윈타워에 돌진해 약 3,000명의 목숨을 빼앗고 빌딩을 폐허로 만든 역사적 사건과는 모든 의미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번과 비슷한 사례로는 1987년 5월 28일에 일어난 옛 소련의 불공광장 사건이 꼽힌다. 19세의 소독의 아마추어 남성 파일럿 마티아스 루스트가 핀란드의 헬싱키로부터 민간의 소형 단발기 세스나 C-172P를 단독으로 조종해 에스토니아와 레닌그라드, 현재 상트페테부르크 상공을 저고도로 비행, 소련의 방공 레이더 커버 지역을 침입해 약 5시간에 걸쳐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착륙해 소련의 방공 신호를 깨뜨린 사건이다. 또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보수파를 숙청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그리고 4년 뒤 소련은 붕괴됐다. 방공 경비의 맹점, 이번 베이징 사건과 붉은 광장 사건의 공통점은 비행기가 소형으로 저공을 느린 속도로 비행했다는 점이다. 망신당한 당국, 덧붙이자면 금년 5월에 북경시에서 드론의 판매나 무단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때의 사고인 만큼 당국은 망신살이 뻗친 꼴이다. 그러니까 붉은 광장 사건이 일어나고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가 보수파를 숙청하고 4년 뒤 붕괴했으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면은 4년 뒤에 중국이 해체되겠네요. 이렇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시진핑 엄마가 여기 좀 뭐 염색을 했지만 굳이 이렇게 이 흰머리가 난 거를 사진을 좀 대비를 시켰네요. 항상 뭐 웃는 얼굴로 잘 찍긴 합니다만은 아주 파한대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죠. 한 뭐 대단한 지도자이기는 하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본 미국의 독립기념일 상당히 좀 긴 거로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이것은 읽기보다는 하나의 그 자료로서 천문학적으로 본 미국 독립일 기념을 점성술 뭐 이런 등등에서 쭉 연결을 했는데, 이게 그 제천 행사하고 같은 거다 하는 맥락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7월 4일 날 했는데, 상당히 고대사하고 또 고대사를 하려면은 그 천문학 내지는 점성술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흥미롭고 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신라 때 박재상이가 졌다는 부도지, 이런 것들도 참 연구해 볼 게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 점성술이 아니고 태양 천문학에 의하면은 에 원일점 태양 위치가 쌍둥이 자리에 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달은 물병 자리에서 뜬다. 그래 지금 물병 자리 시대인데 아마 새로운 신은 여성 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천재 축제 때는 올림픽 축제나 마찬가지고 몽골의 나담 축제나 모두 또 섹스 천손 그러니까 그 우성학적인 그런 층에서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또 그런 거를 했다는 것까지 얘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게 태양이 뜰 때 시리우스별 늑대별하고도 가까운 데서 뜨기 때문에 여신도 늑대 여신이라고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당군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했는데 일본이 팔란티어 프로그램을 일본군에서 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성한 건데 사법부 법원이 가장 썩었다면 3부 중에서 지금 생각하면은 사법부가 고인물로서 가장 썩은 데다. 정치는 그래도 물갈이가 좀 되고 입법도 물갈이가 되는데 선출 뭐 이런 식이라도 국민이 좀 나름대로 견제할 길이 있는데 사법부는 일반 국민은 그게 시험 쳐 가지고 돼 가지고 고인물들이 돼서 가장 썩은 놈. 그래서 비질런트라는 유럽 영화를 봤는데 판사를 그냥 처단합니다. 그리고 스킨 인 더 게임에도 옛날에 왕이 뇌물 먹고 판결을 한 시삼세승 왕의 뭐 저건가 스킨 인 더 가죽을 베끼는 형벌을 내리는 저건 뇌물 먹고 아니면은 판결을 정의롭게 하지 못하면은 가죽을 베끼는 형벌을 내려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